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저는 김기찬 법무사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지금 이제 학원에서 우리 등기법을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수역에 사무실을 이제 개업해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성수역에서 이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요, 우리 서울법학원에서 법무사 1차 부동산 등기법과 그 다음에 미리 알아보고 오셨을 거예요. 법무사 시험 2차까지 있습니다. 2차에서 논술과 서류 과목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격하게 되면 등기를 접수하러 어디를 가게 되죠? 등기소에 가게 되죠. 등기소에 가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도 시험을 보고 이제 공무원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제가 그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부동산 등기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매년 합격을 해가지고요. 각각 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하시면서도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또는 뭐 각 등기소에 관한 특별한 사례들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후배들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험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실무 나가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나 헌법, 상법과 같은 실제법은 이론이 중시되는 과목인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아셔야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들, 보통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같이 수업 시간에 강조 드리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나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는데 먼저 강의 계획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해야 되겠죠. 법무사 1차 부동산 등기법 기본 강의 계획표고요. 자, 교재는 2024년 우리 법무사 시험 대비용 기본사가 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출간된 것 구매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보시던 거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되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강의 일정은 오늘부터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월화수목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7시부터 10시 반까지. 자, 그런데 1월 1일은 빨간 날이죠. 그날 하루 빼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의 회차는 총 23회입니다. 최대한 보강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혹여나 불의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강을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진행되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에 대한 틀을 잡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고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 동그라미 하시고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시면 논술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잡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를 이해하고 이론 동그라미 하시고요. 핵심적인 기본 이론을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빈출 지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많이 빈출되는 지문 위주로 해서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진행 방식은 해당 절차의 내용을 판서로 입체감 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기본서 밑줄 작업이라든지 키워드 체크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법학의 수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복습 방법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야간반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실패 없이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일단은 제가 체크해 주는 부분들 위주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체크해주는 주요 개념과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주로 복습하시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앞뒤 기본적인 사를 조금 더 보시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강의 특징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총론 파트와 강론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강론 파트가 조금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론은 10회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강론은 13회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미리 예습하고 오는 게 가장 좋겠죠. 예습하실 때는 해당 목차, 해당 차수에 맞는 범위를 미리 살짝 한번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표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 자료가 하나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하나 또 자료가 나갔을 거고요. 자,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시면 메인 위에 목차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법 법무사 시험 1차 총론 목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판서에 나갈 내용들을 큰 틀만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내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습하실 때도요. 한 3회차까지는 요 목차를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손으로 쓰셔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도착을 한 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요. 이 목차 큰 틀만 한번 손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실 거예요. 자, 앞 페이지는 총론 목차고요. 자, 뒷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자, 강론 목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좌측인가요? 중간인가요? 우측인가요? 중간이죠. 로마자 3번 보시면 갑구, 을구. 오늘 배우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갑구, 을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이 로마자 3번 갑구, 을구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갑구, 을구만 잘 정리한다면 시험에서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중요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미 민법은 아마 듣고 오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민법 어려웠나요? 자, 민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그 개개별로 들어가 버리면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오늘 편의점에 가가지고 과자 한 봉지로 사도 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또는 친구한테 과자를 나눠줘도 친구한테 돈 받고 나눠주나요? 매정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공짜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증여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민법과 같은 실제법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접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부동산 등기를 해봤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일해봤거나 등기소에 직접 가봤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등기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사자라면 어떤 행위를 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민법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민법에서 재산, 즉 물건의 객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은 통상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라고 하죠? 자, 요 볼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볼펜은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나요? 움직일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은 동산과 대비해서 아니 부자를 써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산과 부동산은 그 공시 방법,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정리 방법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 용어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더욱더 기억에 오래 남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다 섞여서 시험에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비교 정리하면서 수업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산과 부동산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산. 자, 동산도 일단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동산은 이동 가능한가요? 이동이 불가능한가요?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핸드폰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시죠? 두고 가시나요? 들고 가시나요? 요즘엔 한 99% 들고 다니실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산이 바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좀 크죠? 자, 이게 어떤 핸드폰일까요? 갤럭시는 아니고요. 요즘에 유명한 그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네요. 자, 이러한 핸드폰은요, 이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동산에 해당하는데, 자, 이 핸드폰을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너무 이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핸드폰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주인한테 가서 팔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만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수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도 오케이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나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성립해서 이 부동산을 다시 이 핸드폰이라는 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이렇게 점유함으로써 내가 소유권자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상하고 있나요?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소유자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의 소유 관계는 만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점유로 공식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겠지.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서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동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토지나 건물, 우리 집, 아파트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집에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집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은 의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을이 매수 의사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당신이 소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소유자가 아닌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였고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의 소유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제주도에서 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소유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까요? 아니면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될까요?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요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매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주도의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을 입장에서 본다라면 집에 찾아갔는데 소유자는 아니래요. 소유자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눈으로만 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에 문 두드리고 찾아가서는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동산의 차이점은 동산을 만지고 있다는 사람이 바로 소유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유관계만으로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을 두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단순히 점유만으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별도의 공시 방법을 우리는 부동산 등기 제도다라고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별도로 공시를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공시를 하게 되냐면 종이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이 집이라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놈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종이로 공시를 하게 되면 그 종이를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이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등기부라고 하는데 이러한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표제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이 부동산인 객체를 특정해주는 사항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제부에 들어가면 해당 부동산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가 만들어집니다. 갑구. 자, 갑구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냐면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갑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소유자 갑. 이 소유자 갑이 바로 이름을 보니까 홍길동이고 71년생이고 주소는 어디일까요? 이 소유자 갑의 주소. 제주도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등기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을구의 전세권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왜 갑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표제부가 먼저 나올까요? 항상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합니다. 나 소유권자야 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너가 가진 게 무엇인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요. 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야. 다시 말해서 나는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의 소유권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에 먼저 부동산을 특정해주고 그에 대한 소유자가 홍길동, 갑이다라는 것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을구라는 공간에 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 물권편 배우셨나요? 자, 물권에 어떤 권리들이 있죠?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소유권. 그 다음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여러 가지 또 저당권 같은 것들을 배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다면 어떠한 권리를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 준대요.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소유권을 고르는 게 좋겠죠. 왜냐? 소유권이 가장 좋은 권리입니다. 자, 우리가 갑을 관계 들어보셨나요?
갑을 관계. 건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누가 갑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갑인가요? 전세권자가 갑인가요?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들은 을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소유자, 즉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다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권리들은 별도로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을구에 구성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소유자 갑은 갑구에 들어가고요. 전세권자의 이름은 을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관계를 공시할 방법이 충분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공시를 해서 그자와 거래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 입장에서 자, 지금 요거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문 두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등기부를 떼보는 게 먼저일까요? 등기부를 떼보는 게 먼저인 겁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방문하든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자는 어디에 있다? 제주도에 있는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주도에 찾아가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을이 전세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아니면 등기부를 확인해서 이 제주도에 있는 소유자랑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둘 중에 어디일까요? 소유권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주도에 있는 소유자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 과목을 다 배우셨으니까 민법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86조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본 조문이죠. 자, 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즉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한 것만으로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등기까지 맞춰야 되나요? 등기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맞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매수 의사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법률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제주도에 있는 것은 이 등기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가지고 갑과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매매 계약서 쓴 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민법 18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 계약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까지 맞춰줘야 된다? 등기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 계약이 있고 나서 등기 절차를 별도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자,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매매 계약서. 자,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3요소가 있습니다. 주체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한지 행위도 나와야 되고요. 그 권리의 대상인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 객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은요, 부동산, 요 집과 관련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럼 매매 계약서에 이 집을 써줘야 됩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는지도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에 사는지도 매매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3억 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날짜는 2023년 1월 1일 날짜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이때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도인 누구다? 갑이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누구죠? 을이죠. 매수인 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객체 특정하고요. 매매 얼마인지 행위도 써주고요. 주체도 써줬습니다. 3박자가 맞춰졌습니다. 자, 요 매매계약서 쓴 것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냐? 186조에 따르면 등기까지 맞춰줘야지만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떠한 행위를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하는 행위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항상 왜를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그냥 계약서 쓰고 룰루랄라 기분 좋게 그냥 놀러 다니나요?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쓴 거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서 새롭게 넘겨받나요? 넘겨받는 거죠. 우리가 명의 이전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뭐 전화기 명의 이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는 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 매매계약서를 쓴 이유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매매계약서를 썼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청을 쓸 때, 신청서를 쓸 때 매매계약과 다르게 신청서를 써야 될까요? 매매계약과 거의 똑같이 신청서를 써야 될까요?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등기 신청서에도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얼마인지 이렇게 3억인지도 써주고요. 기타 사항들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등기 원인에 지금 계약서 체결한 날짜를 써주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그 다음에 그 원인도 써주는 거예요. 매매. 그 다음에 의무자, 등기 권리자. 자, 이렇게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갑에서 을한테 넘겨주면 누가 이익이 생기나요? 을이 이익이 생기나요? 을이 이익이 생기죠. 자, 그럼 갑은요? 갑도 매매 대금 받으니까 이익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을 부동산을 두고 기준을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두고 기준을 본다라면 권리자는 을이 될 겁니다. 갑은요, 부동산을 두고 기준을 본다라면 부동산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란에는 갑을 써주고요. 권리자란에는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렇게 을을 써주게 됩니다. 자, 요게 끝이 아니라 우리 신청서에는 등기 목적을 써줘야 돼요. 자, 등기 목적은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등기까지 맞춰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이제 취득하지 못하나요? 취득합니다. 계약서 쓰고 등기까지 맞춰줘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서 쓴 것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등기도 빨리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매매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슨 법일까요? 이 매매 어디서 배우셨죠? 매매 증여 이런 것들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 매매 계약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채권 계약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여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한 법은
어떤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절차법. 자, 민법이 바로 실체법이죠. 이 민법이 실체법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는 절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 계약서 작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 등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등기소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서가 있겠죠. 자, 이 계약서 쓴 것만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야 되겠죠. 어디를 갈까요? 등기소라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별도로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행 공부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이러한 공적 장부를 우리가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라는 종이에다가 이런 권리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글자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등기관, 등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공적 장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관 보고 길바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한 장소를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장소를 등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를 등기부, 좀 길게 써서 얘기하면 등기에 관한 장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등기관. 이런 등기관이 어떠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처리하는 장소를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가야 된다? 등기소라는 장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럼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안에서 누가 업무 처리한다? 등기관이 업무를 처리한다. 그럼 등기관이 업무 처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 등기부에다가 뭔가를 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 매매계약서 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이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신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등기를 신청하게 될까요? 매매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등기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손을 잡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등기소에 올라가게 됩니다. 등기소에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등기소가 뭔지 이해되시죠?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등기소에 가면 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 갑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등기까지 해줘야지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등기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등기소 안에 있는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로 하지 말고 종이로 써서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신청서라는 종이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하나 작성합니다. 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뭔가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증거 서류는 어떤 걸까요? 매매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하겠죠. 이 매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명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증명 서류를 첨부 서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서 뒤에 첨부한 서류, 첨부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을요, 신청서도 작성하고 첨부 서류도 작성해서 들고 어디를 간다? 등기소에 걸어간다. 자, 그럼 등기소에 걸어가면 앞에 사람이 있다 없다?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럼 신청서랑 첨부 서류를 주면 앞에 사람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나라 돈 먹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업무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줬을 때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에다가 접수했다. 이렇게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등기소 맨 앞에 있는 직원, 이 직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이 서류를 준다 안 준다? 당연히 건네줘야 되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서류 챙겨가지고 접수 공무원한테 받아라 얘기하면 접수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첨부 서류도 이렇게 같이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이렇게 제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수받은 공무원이 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접수 공무원은 일단은 서류를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등기관이라는 사람한테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대로 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네가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소 안에 등기관이 한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한 명 있는 곳도 있고요. 여러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요 등기소 안에 보니까 등기관이 여러 명 있습니다.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명의 등기관 중에 한 명한테 줘야 되겠죠. 그 한 명한테 주는 것을 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너한테 배당한다. 너가 처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주는 행위를 한 명한테 골라서 주는 행위를 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서류가 이제 등기소로 넘어갔다가 업무 처리하는 등기관한테 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를 받은 등기관은 업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농땡이 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하는 업무 처리는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그래서 등기관이 서류를 받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관이 조사를 하려면 뭔가 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눈 감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해요. 자,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이미 예습이 조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제가 판서한 것만 봐도 두 가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관 손에 어떠한 문서가 있죠? 신청서 등기관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서 하나의 종류가 더 있죠? 등기부라는 요 첨부 서류라는 문서가 또 등기관의 손에 있겠죠. 그럼 최소한 일단은 지금 등기관의 손에 있는 게 신청서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등기관 손에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 자, 순서대로 다시 가볼게요. 이러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라고 한다. 이러한 등기부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등기관이 있는 장소, 처리하는 장소를 등기소라고 한다. 그럼 등기소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거기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 안에 등기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다? 등기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이 등기부를 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첫 번째, 신청서 잘 냈는지 안 냈는지, 매매계약서 냈는지 안 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총론에 대한 내용이 이 절차만 잘 이해해도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신청서와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잘 냈는지 안 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제공 여부. 만약에 매매계약서 빼먹었습니다.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먼저 잘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양자들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즉, 등기소에 가지고 있는 이 등기부와 그 다음에 이번에 제출받은 신청서와 신청서 뒤에 첨부된 첨부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해 봐야 됩니다. 일치 여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공 여부 심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에는 가장 먼저 부동산의 생김새를 써줘야 되나요? 그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사항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표제부,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을 갑구, 소유자 아닌 권리를 나타내는 사항을 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갑이죠. 자, 소유자가 갑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매매 계약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특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는 매도인과 사는 매수인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사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 있죠. 자, 신청서도 똑같이 작성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 특정해 주고 파는 사람, 즉 손에 있는 사람 갑, 사는 사람이 을이 들어가 있나요? 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첨부 서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 자, 그럼 매매 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요 부동산 특정해 주고요. 파는 사람 매도인 갑과 사는 사람 누구다? 매수인 을.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 있겠죠. 자, 등기 신청서에는 매매 계약서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부동산 표시 들어가 있고요. 자, 파는 사람 누구다? 갑. 사는 사람 누구다? 을.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자, 그럼 등기부에는 을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을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이름은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는 것은 이 양자의 서류들이 똑같은지 심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무자, 요 갑이 다 똑같은지 심사하는 겁니다. 자, 권리자 심사할 수 있는 거든요. 신청서랑 첨부 서면밖에 심사 못하겠죠. 등기부에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심사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는 자, 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 해서요. 신청서도 병과 을이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갑이 매매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등기를 해주면 갑은 권리를 돈도 받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야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르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칠판 보면 다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다 일치하죠. 그럼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심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줘도 된다. 해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리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수리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게 어떠한 내용들이었죠? 소유권을 넘겨주세요라는 내용을 신청한 거죠. 그 내용을 등기부에다가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자, 지금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소유자 갑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겠죠? 갑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해달라는 게 누구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죠? 소유자 을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2번 소유자 을 2번 아니죠? 2번 소유자 을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까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요렇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등기까지 맞춰지게 되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민법 186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은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맞춰져야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등기?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져야지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 또는 소유권 양도되는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이 바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까지 맞춰져야지만 확실히 넘어간다. 그럼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서 쓴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여기 등기부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줘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과정이 등기 신청인 갑을이 서류 챙겨서 등기소에 갔다가 등기관한테 넘겨주면 조사 쭉 해가지고 문제 없어야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법무사가 되었을 때 어디 절차부터 우리가 관여하게 될까요? 자,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부동산 사무실 또는 개인들 간의 매매 계약서는 작성해 와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럼 법무사가 요 신청서 작성해서 등기소에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절차에서 우리 법무사가 하게 되는, 즉 개입하는 시기는 요 등기 신청인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 법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어서 등기소에 걸어가서 이렇게 접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가장 많이 하게 될 게 바로 이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정도 우리가 빠르게 체크할게요. 자, 동사는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들고 움직일 수 있다. 자, 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 관계는 점유만으로 공시가 충분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동 가능성이 없다. 소유자가 다른 곳 가고 싶으면 이걸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100% 소유자는 아니다. 별도로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어디에? 종이에다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만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매매 계약서 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등기까지 맞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우리는 등기 절차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등기 절차는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공무원이 뒤에 있는 등기관한테 서류를 던져주지는 않고 건네준다. 자, 이렇게 등기관한테 건네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한다라는 것은 이런 서류들이 누락하지 않고 잘 제공했는지,
그 다음에는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된다. 해달라는 게 바로 을의 이름을 넣어주는 등기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을의 이름을 넣어준다.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설명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